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기 주식의 수증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소각을 목적으로 내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취득을 했다가 그다음에 바로 소각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수증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수증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법, 액면금액법, 그리고 비만기록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가법은 주식을 새로 취득을 했을 때, 그 무료로 이렇게 받았을 때 내 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 액면금액법은 액면금액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발행했을 때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말하는 거고, 아래쪽에 회계 처리 방법이 또 쓰여져 있죠. 그리고 비만기록법은 단순히 비만 기록을 해서 주식의 수를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예제 문제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풍기교육은 주주인 K씨로부터 당사 우리 회사의 보통주를 1000주를 기증받았다. 무상으로 수증받았죠. 동 주식의 최초 발행 금액은 주당 13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액면금액법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금액은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주당 적혀있는 종에 그 주식에 적혀있는 금액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공정 가치를 따져보니까 160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1번과 2번에 대한 분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즉시 소각부터 한번 보자면요, 우리 주식을 취득하자마자 소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취득했을 때는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이 생길 거예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이 생기고, 그리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자기 주식 뭐 수증이익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계정이 생기겠죠. 혹은 자기 주식 자본잉여금,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 말하는 정확한 계정 과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기 주식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생길 겁니다. 자, 하지만 이걸 또 소각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가면서 차변에는 우리 소각을 했으니까 자본금을 감소시킬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에 있던 자기 주식과 대변에 있던 자기 주식이 사라지니까 남아있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는 자본금, 대변에는 자기 주식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계, 차변 자본금, 대변 자기 주식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방법에 따라서 제 발행 목적으로 잠시 보유하는 거라면 원가법, 액면금액법, 비만기록법에 따라서 볼 건데, 아까 원가법에서는 제가 키워드가 공정가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변은 자기 주식으로 잡고요. 이건 자본조정 계정입니다.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자체가 자본조정입니다. 그래서 금액 보시다시피 시장가치, 공정가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 자본잉여금 같은 금액으로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액면금액법일 경우에는 우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 보시면 135원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액면 금액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액면 금액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식 100원으로 일단 자기 주식을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제초 발행가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주발 초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대변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차변으로 보내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총 합쳐 보시면 13만 5천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 자본잉여금이 13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비만기록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수만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분개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숫자를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각 자본의 카테고리별로 어떤 계정 과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잉여금이라는 카테고리 보시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의 키워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남는 돈이란 뜻이고요. 보통 주식 발행할 때 생기고 혹은 소각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시면 초과, 차익, 이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자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익이 생겼고 그게 남는 돈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재무제표 표시할 때는 손익계산서에는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 이게 자본 계정이니까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수익과 비용 계정만 종합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자본 카테고리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카테고리 있죠. 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은 포괄 손익계산서에 아래쪽 부분에 기록이 된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자본 조정인데요. 자본 조정은 기본적으로 자본 잉여금과 좀 반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을 보시면 차손, 손실,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마이너스의 느낌이 나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나 자기 주식 부분 보이시죠? 네, 자기 주식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본 조정이다. 그리고 보통 자본 조정에 속하는 계정 과목들이 처음에 생길 때 차변에 생깁니다. 자, 그런데 소속은 자본이다 보니까 표시할 때는 자본 부분에 표시를 하되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계정이 많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할인 발행 자금이 어떻게 생기냐인데 요거는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요 분기를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 생기면 보통 차변에 이렇게 생기는데, 기존에 주발초가 있었다면 얘를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발초와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서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으면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만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는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컨셉이 감자차손과 감자차익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익잉여금 부분입니다. 이익잉여금 부분 같은 경우는 손익거래, 기본적으로는 손익거래로 인해서 남은 잉여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니까 이게 손익거래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손익거래.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익잉여금은 보면은 또 이렇게 손익거래로 인해서 남는 돈이 우리가 보통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적립금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적립금, 준비금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이 적립금이라는 카테고리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 이거는 무조건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임의로 준비하는 적립금이 있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이 있다는 게 일단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키워드 보시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계정 과목들은 적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 이익잉여금 소속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단기순이익이 있잖아요.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보통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기순이익에서 그 돈이 남잖아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얼마가 남았는지가 나오면 먼저 적립금에다가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은 미처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다라고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회사가 항상 이익만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이 만약에 나게 된다면 그 손실과 관련된 것도 이익잉여금에 표시는 되지만, 계정 과목은 결손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표시가 된다는 걸로 아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미처리된 것을 미처리 결손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법정 적립금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우선은 법정 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이라고 했고요. 다른 뭐 적립금은 그냥 뭐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지만, 요 이익준비금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요 부분 숫자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도 요런 문장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특히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ERP 정보관리사라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거기서는 이론 문제로 항상 이 문장이 나오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자, 그리고 임의 적립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하는 적립금들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칙과 그리고 주주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얼마의 금액을 적립할 것인지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다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따로 뭐 특별한 제한은 없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소극적 적립금과 적극적인 적립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예시는 밑에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요 키워드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게 다 잉여금 소속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네, 적극적 적립금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런 계정 과목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배당하는 것까지 한번 보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경우는 채권자들로부터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는 주주들로부터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채권자들부터 조달한 거는 어떻게 보면 빌려온 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자를 줘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주주들 같은 경우는 빌려온 돈은 아닙니다. 주주들이 투자를 한 거고, 나중에 그 주주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배당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다른 주주에게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일단 좀 다르다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배당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면, 성격은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환급은 아니다. 환급은 이제 돌려주는 돈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돌려주는 돈은 일단 아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을 회사에서 어느 재원에서 배당을 줘야 되냐면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돈이라는 거죠.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 넣은 돈을 기반으로 해서, 재원으로 해서 돈을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남는 돈이 있죠.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그 돈이 바로 이익잉여금이랬죠. 그래서 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배당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청산 배당이라고 해서 이건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청산 배당만은 주주들이 납입한 돈에서 지급된다는데, 이게 회사가 이제 망해가지고 사업을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았던 투자금을 다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환급이라 돼 있죠. 환은 돌아서 급은 지급하다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본잉여금도 감소시키는 비정상적인 배당이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어, 일반적인 배당이라 함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회사의 그 자본을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주고 하면 회사가 부실해지잖아요. 불안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정책 같은 경우도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일정 퍼센트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내에 유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정책을 보통은 펼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상법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상법에서는 어떻게 최대 가능 배당 금액을 정해 놓았는지를 보시면은 먼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자본에서 자본금을 빼고, 그 다음에 단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빼고,
준비금 빼고 그 준비금들, 그러니까 회사가 적립해야 되는 돈을 다 뺀 다음에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배당 금액을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목적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유형까지만 보고 간단하게 분계 예시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배당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현물 배당이 있습니다. 우선 현금 배당은 말 그대로 돈으로 주는 배당,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주는 배당, 현물 배당은 물건으로 주는 배당이죠. 자, 그리고 상법상에서는 이게 법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라는 게 상법, 그리고 세법, 자본거래법 이 세 가지와 가장 좀 여러 가지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어기지 않으면서 회계 기준에 맞게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자, 상법상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현물 배당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날짜가 있습니다. 시점별로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배당 기준일이 있고 결일이 있고 지급일이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 때는 회계 처리를 따로 하진 않는데 이제 어떤 날짜인지 보면 배당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한다. 어떤 주주가 우리 배당을 받을 것인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연말에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기준일 전에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배당 기준이 지나고 나면 배당 결의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죠. 주주총회가 있어가지고 배당금을 지급합시다 라고 하는 날, 그 날짜가 바로 이제 배당 결의일이 되고, 그때 이제 배당금 지급 의무가 확정이 되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우선 회계 처리를 할 때 미처분 이익여금을 차변으로 보냈다는 말은 이게 재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익여금 중에서 여러 가지 적립 금액들을 다 빼고 나면 이제 미처분된 이익여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게 이제 대변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을 이용해서 배당을 주는 거다 보니까 차변에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계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하지만 대변을 보시다시피 아직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주는 날짜는 또 그 이후에요. 그래서 미지급,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분계를 끝냅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차변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주고 현금 배당이니까 현금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분계 정도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게 현금 배당이다 라고 되어 있고, 보통 뭐 1년에 한 번 주는 거를 연차 배당, 그 다음에 중간 배당은 결산 때 하는 게 아니라 영업연도 중에 해가지고 이사회 결의를 해가지고 중간 배당 이렇게 주는 회사도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식 배당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배당금 대신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다면 그걸로 이제 교부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주식 배당을 하면 주식 수와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도도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 이내까지만 주식 배당을 할 수가 있다. 그 각각의 장단이 있는데 요거는 현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현금의 사회 유출이 차단된다라는 거, 그리고 남은 돈을 돈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 유보, 일단 우리 회사가 잠깐 그 돈을 들고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배당을 받았다라는 요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추가 주식을 발행을 했지만 이게 주식 수만 전체 총수만 바뀌는 거다 보니까 지분율은 똑같습니다. 자본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현금 배당과 좀 차이점이 이거죠.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이익여금을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이익여금을 제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현금이란 자산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일단 밑에도 써있지만 자본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분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이 미처분 이익여금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결국 얘도 자본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항목이 변화가 없어요, 현재 상태로.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을 주는 날짜가 되면 이 자본 조정에 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앴지만
다시 대변에는 자본 항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식 수만 변동하고 전체 자본의 크기가 따로 변동하지가 않습니다. 자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이래저래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 그리고 부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우선 자본 여기까지 하시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 저랑 같이 중급회계 1 하신다고 고생이 대단히 많았고요. 이제 중급회계 2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여러가지 금융 상품들이나 그런 회계 처리들이 나오니까 그때 거기에서도 지금 배우신 중급회계 1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것들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